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국채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그 국채 금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당연히 국채 금리는 국채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로 국채 수급, 그다음에 경기와 물가, 그다음에 국내외 통화 정책 등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채권은 금리와 그 가격이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국채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는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네. 또 반대로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면 가격은 이제 올라가는 것이니까 금리는 하락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경기가 상승을 한다면, 또 물가가 상승한다면 국채 금리가 동반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한다면 금리는 이제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완화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면 금리는 이제 하락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실제 그 국채 금리는 이러한 요인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 어떤 것들이 대체로 큰 변화가 없다면 특정 요인에 의해서 금리가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통화정책 전환인 것이죠. 중앙은행에. 그러니까 중앙의 통화정책이 전환이 되었을 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하는 것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팩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모두의 현재 수익률 곡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통상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길수록 이제 금리가 높은데요. 요거는 이제 소위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높게 나타나서 우상향하게 되는데, 자, 8월 23일 날 이 장당의 금리차, 즉 3년 국고채 금리에서 이 기준금리를 뺀 장당의 금리차가 통상의 우상향한다면 이게 플러스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59bp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9bp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 우리가 한번 금리를 조정할 때 한 25bp 정도로 조정을 한다고 보면, 지금 적어도 금융시장에서는 2회 이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 말에 보면 35bp니까 작년 말의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 라는 이제 기대가 있었었는데, 현재는 이게 한 번 더, 이 2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현재 시장에서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수익률 곡선이 우하향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수익률 곡선의 최근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노란 선이 23년 말 수익률 곡선이고, 빨간 선이 금년 8월 23일 기준으로 수익률 곡선인데, 보면 확연히 지금 밑으로 이렇게 눌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회사채나 어떤 차주의 개인 신용과 관련해서 이제 그 신용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 가지고도 결국 차주의 그 자금 조달 비용이 변경이 되는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회사채 시장에서의 신용 등급입니다. 그래서 AA-, BB+가 대표적인 그 회사채 신용 등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는 A가 더 많을수록 더 신용 등급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B 또는 C, D로 갈수록 신용 등급이 되게 떨어지는 그런 등급입니다. 통상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BBB+ 정도까지가 시장에서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채 신용 등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A- 신용 등급에서 동일 만기의 국고채 금리를 뺀 게 여기 우량 신용 스프레드고요. BBB+에서 국고채 금리를 뺀 것이 이제 약간 비우량한 회사채의 신용 등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추이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하는 것을 보면, 과거 특정 시점에 비해서 그 현재의 시장에서 신용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2023년
말에 국고채와 AA- 신용등급의 그 스프레드는 74bp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54bp니까요. 여기 20bp 더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BBB 플러스에서 국고채를 뺀 시형 스프레드는 23년 말에 478bp였는데 지금 406bp니까 72bp가 오히려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비해서 현 시점에 시형 스프레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오히려 신용 위험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좀 더 좋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도 이 시형 스프레드를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 표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빨간 선이 그 BBB- 국고채 금리인 것이고 파란 선이 AA-에다가 국고채 금리를 뺀 거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간 선의 추세는 확연히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파란 선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가 살짝 지금 6월 말에 비해서는 조금 오르는 상태인데, 어쨌든 상당히 지금 그 축소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시장에서는 조금 더 신용등급이 약간 낮은 채권이라도 내가 살 의지가 있고 의사가 있다 하는 것을 약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사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의 약간 관심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다 나쁘다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 국채금리를 좀 요인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경기나 물가, 그 다음에 국내외 통화정책 요인들을 보면 이거는 이제 국채금리를 좀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국채 수급이라든지 또는 이 금리가 지금 너무나 눌려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되돌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되돌려질 거냐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이런 요인들은 국채 금리를 좀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우리가 경기 물가와 통화정책 부분은 이제 미 연준 그다음에 한국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금리를 떨어뜨릴 요인은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특히 국제 수급 면에서 하반기에 현재 우리나라가 재정이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잖아요. 이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국채를 얼마나 발행할 것이냐가 상당히 제가 보기엔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정부가 지금 최근에 원화 외평채 발행을 계획 중입니다. 원래 외평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환시장의 개입을 통해서 외환 환율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외평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원화 외평채는 이렇게 우리가 외환시장에서 원화가 필요할 때, 즉 달러를 매수하고 원화를 공급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원화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외평에서 원화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실은 외평기금으로부터 돈을 부족한 세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외평에 있는 돈들을 많이 이제 가져갔어요. 그래서 요 자금들은 엄밀히 말하면 국채를 상환하는 데 써야 될 수 있는데, 현재 요 자금들은 이제 부족한 세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썼기 때문에 현재 아마 외평기금에서는 외평채가 조금 원화 자금이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현재 원화 외평채를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규모로 보면 대체로 한 8조 원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시기는 한 10월에서 12월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만기는 이제 시장에 주는 충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1년 정도의 만기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조 원 정도의 3개월 발행을 하려고 하니까 대체로 월 한 2조 5천 정도 이렇게 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금들이 시장에 어떻게 충격을 혹시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좀 면밀히 봐야 되는데, 1년 만기로 발행을 한다 그러면
통한정증권의 핵심적인 만기가 1년하고 2년 구간이거든요. 근데 회사채의 경우에도 주로 이제 3년 구간에서 많이 발행을 하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의 만기가 좀 경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합이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 금리에는 조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화외평채 발행이 이런 통화안정증권이나 회사채 금리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반기에는 장기 국채에 우리가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라고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요인들, 즉 부족한 재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하반기와 내년에 우리가 국고채와 원화외평채를 얼마를 발행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채 수급면에서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미국도 사실은 미 연준의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트럼프 또는 해리슨의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국채를 발행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완화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런 국채 수급에 의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미국도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일들 커브를 보면 현재 기준금리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인하될 것으로 지금 국채금리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10월달 정도에 우리가 금리를 갖다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때 만약에 금리를 한 번 정도 인하한 이후에 바로 추가적인 인하 기대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시장 금리가 다시 되돌림이 생겨가지고 일시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이걸 이제 되돌림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시그널이 온다면 10년 국채 금리의 경우에는 지금 3.06 수준에서 3.2나 3.3 수준까지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 선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매도로 전환이 돼버린다면은 실은 되돌림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사채, 특히 한전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한전채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라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한전이 지금 적자 요인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전기요금 많이 올려가지고 적자 요인을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천천히 이제 가다 보니까 그 부족한 자금들을 결국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게 9월에서 12월 중에 채권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만기 도래한 만큼을 최소한 차환 발행을 좀 해주거나 아니면 추가로 좀 더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한전채가 9월에서 12월 중에 이제 만기 도래 금액만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조 이상의 한전채는 발행이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은 이게 수급 면에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전채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발행되고 소화되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 유념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통상 금리를 인하를 하는 시기에는 항상 모든 시장 금리가 따라서 내려가서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급 면에서의 요인,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되돌릴 것이냐에 대한 가능성, 그 다음에 한전채와 같은 이런 공사채의 물량이 얼마나 하반기에 특히 4사분기에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은 오히려 금리는 사실 정책금리는 인하한다 할지라도 시장금리는 거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사실 유념해서 보시고 금리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하반기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또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